야, 박종호, 더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어제 법원 복도에서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박종호 씨, 이제는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딱 박종호 씨.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참 우습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서류에나 적을 법한 이름으로 우리가 끝나더라고요. 손에는 쓰레기 집게 대신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 쓰레기 치우던 손으로 내 결혼을 깔끔하게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조용히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심장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제 이름은 박종호입니다. 68, 30살 때부터 구청 청소과 소속 도로 환경미화원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환경미화원 아저씨, 박 기사님 이렇게 불렀죠. 근데 집에서는요, 애비, 당신, 또 나가, 이 세 단어면 거의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제 이름 박종호 집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 석자를 불러준 적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5살 때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쇳덩어리 왔다 갔다 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쿵쾅대는 그런 곳이었죠. 야, 종호야, 이대로만 다니면 10년 안에 반장 된다.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요, 사람 일이 늘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 기계에서 큰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제 허리 쪽으로 그대로 쿵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히더니 병원 천장을 보게 됐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허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거 오래 들고 서 있는 일은 앞으로 어렵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반장, 승진, 내 집 마련, 이 단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산재 처리받고 회사에서는 종우 씨, 미안하네 조용히 나가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그때 제 아내 영숙이가 들어왔어요. 23살, 그땐 아직 젊었죠. 눈이 동글동글했고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팍 들어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병원은 모레.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영숙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살아는 있대. 농담처럼 말하더니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당신 허리라도 붙어 있는 게 어디야, 다시 일 찾으면 되지. 나도 일 나가서 벌면 되고 우리 그냥 같이만 살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이 여자만 지키면 된다고. 허리 때문에 공장 같은 데는 못 가고 이 일 저 일 알아보던 중에 구청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봤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모집 새벽 근무 가능자, 기초 체력 보유자. 허리는 나갔지만 다리는 멀쩡했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거면 내가 하자 자존심도 있었는데 속으로는 가족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황색 조끼를 입게 됐습니다. 첫 출근날 겨울 새벽 4시 아직 해도 안 떠서 하늘이 시커멓게 가라앉은 시간 골목에는 술집 불은 꺼졌고 편의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노란 고무장갑을 하나 던져주면서 야 박씨, 예,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청소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선배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지, 술 먹을 때 잘 들어봐. 다들 그러거든. 야야, 너 그러다 쓰레기 같은 인생 된다 그러면서 우릴 보면 눈 피한다. 근데 진짜 쓰레기는 누가 치우냐? 그 말이 심장에 딱 박혔습니다. 누가 치워요? 제가 묻자 선배가 씩 웃었습니다. 우리가. 야 박씨, 기억해라.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 같지. 근데 우리가 없으면 얘네들이 버린 거 다 티나 티 안 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집이었어요. 밖에서는 박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또 쓰레기 냄새 나. 옷부터 벗어. 영숙이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발이랑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났으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맞는 말인데 그게 욕처럼 들렸습니다. 씻고 나오면 애들은 자고 있고 영숙이는 설거지하다 말고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고 TV는 켜져 있고 이모컨만 덩그러니 저도 그냥 그 옆에 누워 잤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런 말 주고받을 새도 없이 시간은 훅훅 날아갔습니다. 딸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고 아들까지 태어났죠. 근데 아이들 기억 속 아빠는 늘 이랬을 겁니다. 아빠는 새벽에 나가는 사람, 아침밥을 같이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딸이 어느 날 그랬습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은 아빠가 학교도 데려다 주고 운동회 때도 오고 놀이터도 같이 가는데 우리 아빠는 왜 늘 졸려해? 저는 피곤한 눈 비비면서 아빠는 밤에 일해서 그래, 너희 밥 먹여 살리려면 아빠가 좀 피곤해야 돼.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때 딸 표정이 씁쓸했어요. 그럼 아빠는 나랑 놀 시간은 평생 없는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좀 크면 이해하겠지. 이렇게요. 영숙이는 늘 바빴습니다. 시장통에 나가 반찬 가게도 하고 막일도 뛰고 저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내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장사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가 영숙이한테 딱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 당신 덕에 밥값 걱정 안 하고 살았지. 근데 나는 당신 얼굴 보면서 산 기억이 없어. 그때도 안 들렸습니다. 귀는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정년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나올 때쯤 몸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져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나이가 2살씩 늙는다는 걸. 그래도 이 나이에 잃는 게 어디냐. 이렇게 버텼습니다. 구청에서 정년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박종호님, 2025년 3월 30일부로 정년퇴직 예정이십니다. 그 종이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곧 정년이래. 뭔가 박수 한 번쯤 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 딱 한마디 하더니 반찬통 뚜껑을 닫더라고요. 당신 앞으로 뭐 할 건데? 뭘 뭐해. 이제 당신 좋아하던 제주도도 좀 가고 좀 쉬고 복지관에서 노래도 배우고 그렇게 살면 되지. 나름대로 밝게 말해봤습니다. 근데 영숙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낮게 웃더라고요. 당신이랑 그 한마디가 제 노후 계획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정년퇴직 날 구청에서 꽃다발을 줬습니다. 박종호 선생님, 그동안 도시를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박수치고 사진도 찍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형, 이제 해방이네. 이제는 아침에 푹 자. 형수님이랑 여행도 다니고. 야, 내가 이제부터 진짜 인생 사는 거다. 큰 소리 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버텼구나. 퇴직금 액수도 통장에서 반짝거리듯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왔다. 대답은 없고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축하 카드인 줄 알았죠. 이게 뭐야. 영숙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그거 한번 읽어봐. 봉투를 열어보니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 그 세 글자가 눈에 꽂히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영수가,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저를 피하지 않고 바로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로야. 나 당신이랑 이제 같이 못 살겠어. 갑자기 왜 이래. 나 이제 정년했다고 축하해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웃으면서 말하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영숙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종호 씨, 내 마음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제야 종이만 맞추는 거지. 그 말이 제 등을 세게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결국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알잖아. 눈 오면 눈 쓸고 쓰레기 산처럼 쌓이면 밤새 치우고 허리 휘어져도 나간 적 한 번도 없고 다 누굴 위해서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굴 위해서 했는데. 그러자 영숙이가 국그릇을 잡고 있다가 탁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위해서 일했지. 근데 당신은 우리랑은 한 번도 같이 안 살았어.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도 변명거리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잖아. 이 한 줄뿐이더라고요. 영숙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이 말 꺼내기까지 몇 년을 연습했을 것 같아. 연습? 처음엔 우리 그냥 각방 쓰고 살까? 이 말부터 연습했어. 근데 그 말도 입에서 안 나오더라. 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영숙이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진짜 그랬나? 머릿속으로 쭉 돌려봤습니다. 애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떠오르는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늘 저는 뒷모습이거나 졸린 얼굴이더라고요. 이틀 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딸, 아들 한 식탁에 앉으니까 예전에 고기 구워 먹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다. 제가 일부러 툭 내질렀습니다.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하더라고요. 드디어. 뭐가 드디어야. 엄마 이 말 꺼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을 거야. 야, 너는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편 나누지 마, 뭐. 이건 엄마 편 아빠 편 문제 아니야. 그냥 엄마가 더 많이 아팠냐 아빠가 더 많이 아팠냐? 그 차이야. 그럼 너희는 엄마가 더 아팠다고 생각하냐? 딸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앞에서 많이 울었어. 아빠는 우리 앞에서 한 번도 안 울었어. 그래서 엄마가 더 아픈 것 같았어. 그 말 듣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애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애들 눈에는 엄마는 아픈 사람, 아빠는 안 아픈 사람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엄마랑 살 거냐, 나랑 살 거냐? 입에서 정말 못난 질문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딸이 바로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 질문 자체가 불공평한 거 알아? 왜? 아빠는 우리한테 말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하든 누군가한테는 배신이 되는 거잖아. 아들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서 우린 엄마 편도 아빠 편도 안 들 거야. 그냥 우리 편 들 거야. 너희 편. 우리가 덜 미워하게 되는 선택. 그게 우리 편이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었는지 확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 집 문제, 돈 문제 나눌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칸짜리 전세 아파트, 그리고 제 퇴직금. 영숙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살게, 대신 당신 퇴직금 절반은 내가 안 가져. 뭐. 당신 나가서 방 얻어야 되잖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긴 싫고.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나쁜데도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집은 내가 가져라. 난 어차피 일평생 집보다 밖에 더 있었으니까. 괜히 센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제 진짜 내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구나. 이 생각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퇴직금 절반, 통장에 찍힌 숫자, 평생 벌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원룸 전세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저씨, 요즘 이 정도 돈으로는 반지하 정도밖에 안 나와요.
부동산 아줌마가 컴퓨터만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햇빛 잘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햇빛은 평생 거리에서 실컷 봤으니까 이제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결국 곰팡이 자국 얼룩진 벽 낡은 장판 창문은 있는데 가로등 불빛만 들어오는 그런 방이 제 새 집이 됐습니다. 전날 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 입을 작은 가방 하나 방 귀퉁이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더라고요. 냉장고 소리,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슉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근데 사람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집은 구했어? 뭐 괜찮다. 사진 좀 보내봐. 귀찮아서 대충 한 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벽에 곰팡이 낡은 장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골목 가로등. 곧바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아빠 미쳤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야, 아빠가 이 정도 방도 못 얻는 사람이냐? 우리 집으로 와. 사위는 우리 남편이 아빠 좋아해. 괜찮아. 됐어. 나 괜찮아. 이 정도면 호텔이지 호텔. 허세가 먼저 나갔습니다. 딸이 한숨 쉬더니 아빠 괜찮다 괜찮다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도 안 괜찮다는 거 알지? 괜찮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쓰레기차 소리는 안 들리네. 평생 듣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게 또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몇 시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평생 새벽 4시에 눈을 뜨던 사람이 9시에 눈 뜨니까 몸이 낯설었습니다. 허허, 이게 백수의 아침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씻고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사들고 와서 방 구석에서 우두커니 앉아 먹는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새벽에 쓰레기차 타기 전에 먹던 뜨끈한 국밥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점심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르신 구구동 주민센터입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주세요. 어르신, 이 단어가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벌써 어르신 소리를 들을 나이인가? 근데 주민센터 번호를 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론 그래도 어디선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칠을 반지하 방 안에서 멍하니 TV만 보며 보냈습니다. 아침 드라마, 재방송 건강 프로그램 뉴스.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시끄럽다고만 느꼈던 TV 소리가 이제는 사람 말소리 같아서 끄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주황색 조끼도 아니고 노란 장갑도 아닌 그냥 축 늘어진 트레이닝복 입은 늙은 남자 하나. 야, 너 누구냐? 진짜 낯설었습니다. 수염은 며칠째 안 깎아서 덥수룩하고 머리는 기름져서 앞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고 눈은 충혈돼서 빨갛고 이게 37해 동안 도시를 깨끗하게 지켰다는 사람 얼굴인가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그래봤자 청바지에 회색 점퍼 근데 그것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리미가 없어서 손으로 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이 그냥 가자. 복지관 문을 밀고 들어서니까 시끄러웠습니다. 할머니들 웃는 소리 트로트 음악 장기알 튕기는 소리와 여기도 사람 사는 데네. 괜히 중얼거리는데 처음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예, 어디 사세요? 저기 반지하. 아, 구구동이면 환경미화원 하셨죠? 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손 보면 알아요. 저희 쪽 어르신들 중에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굵고 손등에 먼지 자국처럼 검은 반점 있는 분들 대부분 평생 빗자루 잡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제 손을 보고 제 일을 알아봐 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환경미화원 출신 어르신들 모임 관심 있으세요? 그런 것도 있어? 네, 저희가 주황조끼 모임이라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얘기도 하고 가끔 도시 환경 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주황조끼, 그 이름만 들어도 뭐랄까 내 인생이 쫙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볼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모임 날이 왔습니다. 복지관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주황조끼를 아직도 입고 온 아저씨들도 있고 모자만 챙겨온 사람도 있고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굽어진 어깨 두꺼운 손 햇빛에 그을린 목덜미 어이 신참 왔네. 짧은 머리의 한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동이야? 구구동. 몇 년 했어? 37해. 이야 얘들아 왕고 왔다 왕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앉아 있는데 어쩐지 집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모임 시간에는 각자 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요즘 손주 봐준다고 매일 딸네 집 간다. 나는 경로당에서 당구 치면서 시간 때운다.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본다. 다들 비슷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일할 땐 아침마다 나갈 곳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하러 나갈 때는 새벽 4시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 9시에 일어나도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아저씨가 커피 자판기 앞에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형 이혼했다며? 제가 픽 웃었습니다. 소문 빠르네. 주황조끼끼리는 별것도 아닌 게 다 돈다니까 나도 했어. 이혼. 난 애들도 안 본다. 그 말에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형은 왜 했어? 제가 묻자 그 아저씨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욕 많이 먹고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서도 욕 먹어야 되는 놈이었더라.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안에 진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은 후회 안 해? 후회,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지.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모임을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살고 싶다는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로당 청소 및 환경 정비 월 40만 원 활동비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만나고 하루에 나갈 곳도 생기고 좋아요. 처음엔 자존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내가 환경미화원으로 정년까지 채운 놈인데 이제 와서 경로당 청소를 또 해. 근데 집에 돌아와서 반지하 방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현실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빗자루는 내 손에 이거 있는 거고, 다음 날 신청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배정 나왔어요.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경로당인데 괜찮으세요? 달동네요. 네, 계단이 좀 많긴 한데 어르신들이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가볼게요. 저 출근 날 오전 9시 달동네 입구부터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숨이 차올랐습니다. 허리도 조금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계단을 중얼거리면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30칸쯤 올라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래쪽으로 도시 전체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학교, 공원, 골목, 제가 37회 동안 빗자루 들고 걸어 다녔던 곳들이었습니다. 참 넓었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할머니 셋, 할아버지 둘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기 청소하러 올 박종호라고 합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니까 마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어머, 혹시 영숙 씨 남편?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 아니면 전 남편.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 영숙 씨랑 시장 통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영숙 씨가 당신 얘기 참 많이 했지. 욕 많이 했겠죠. 네, 제가 쓴 웃음을 치자 할머니가 저를 째려보듯 보면서 욕도 했지. 근데 자랑도 많이 했어. 당신 그거 처음 듣지? 예,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로당 청소 마치고 할머니랑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르신 영숙이 그 사람 시장에서는 어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국화차를 후후 불면서 그 사람 입은 거칠어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집에서 나한테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집에서는 당신 욕 많이 했지. 할머니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찬 포장하는 손은 쉬질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라도 벌어야 애들 학원 한 군데 더 보내지 맨날 이러고. 가슴이 훅 들썩였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 뭐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한 번 보더니
그래도 우리 영감 밖에 나가서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몸은 밖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더라고 마지막 한 줄이 찔렀습니다.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정확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 무릎 엄청 안 좋다. 무릎이요. 시장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가서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 한 번은 가게 뒷골목에서 주저앉아서 울더라.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 냄새, 김치 냄새, 튀김 냄새 섞인 시장 한쪽 골목 그 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는 영숙이 내가 가서 왜 울어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 할머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나 쓰레기보다 못한가 봐 그러면서 왜요? 제가 숨을 죽이고 묻자 우리 영감은 남들이 버린 거 다 치우고 다니면서 집에 돌아오면 나만 버려두고 자거든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에 제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내려오는 길 계단이 유난히 많아 보였습니다.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과거 장면들이 머리를 쳤습니다. 새벽 출근 전에 영숙이가 말 걸던 순간 당신 애들 학교 행사 이번엔 좀 같이 가면 안 돼? 그날 눈 오면 나 혼자 일하냐? 아무렇지 않게 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혼자 교실 뒤에 서서 애들 발표 보던 영숙이 어깨 나 쓰레기보다 못한가 봐. 할머니가 전해준 그 한마디가 골목마다 벽에 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 앉아서 문득 제 손을 봤습니다. 굵은 마디 갈라진 손등검게 그을린 피부, 이 손이 사람 체면도 많이 치웠지. 그렇게 생각했던 손이 이제는 내 사람 마음은 한 번도 안 쓰다듬었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영숙이 번호를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 고맙다. 아무 말이나 꺼내도 너무 늦은 말 같았습니다. 결국 전화는 안 했습니다. 다음 날도 경로당에 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영숙이한테 연락 안 해봤어? 못했어요. 왜?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빗자루를 쓸면서 말했습니다. 늦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미안한 건 지금이라도 하는 거지.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다음 주에 환경미화 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강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강사요? 네, 새로 환경미화원 시작하는 젊은 분들한테 현장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말주변도 없고 글 쓰는 것도 서툰데 강사를 해.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이 일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며칠 뒤 교육장에 들어갔습니다. 20살, 25 젊은 얼굴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애는 팔짱 끼고 있고 어떤 애는 살짝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일 잠깐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제가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 이 일 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청소요. 쓰레기 치우는 거요.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아, 쓰레기 치우는 일이다. 근데 내가 37회 해보니까 사람 체면도 같이 치우는 일이더라. 애들 얼굴이 살짝 변했습니다. 사람들 밤에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다. 새우깡 봉지, 맥주캔, 담배꽁초. 근데 아침에 나와서는 깨끗한 길만 밟고 다닌다. 자기 발밑이 누가 치웠는지 생각 안 한다. 그게 당연한 줄 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근데 한 번만 너희가 안 나가봐라. 그날 아침 사람들 다 알게 될 거다. 아, 내가 버린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걸. 애들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남이 버린 것만 치우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싶은 걸 대신 떠나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말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욕했던 날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한 젊은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아저씨는 이 일하면서 후회한 적 없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했지. 근데 일 자체를 후회한 건 아니고 일만 하느라 사람 챙기는 걸 못한 게 후회지. 사람이요? 가족 내 사람들.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그럼 지금이라도 챙겨보세요. 이제 와서. 늦은 거 아니에요.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쓰레기 봉투 쌓인 곳, 여전히 누군가는 내일 아침 이걸 치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저처럼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고 할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일만 하다가 사람 챙기는 걸 놓치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주황조끼 모임에서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형, 나 이번에 딸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아빠가 좀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딸이 뭐래? 울더라. 전화기 너머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도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먼저 전화하다니 목소리가 약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어디 아파? 아니, 안 아프다.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좀 이상한데. 왜? 아빠가 이렇게 전화한 적 처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한 번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적이 없었구나. 미안하다.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 못 됐지. 아빠 놀아주지도 못하고 학교 행사도 안 갔고
맨날 피곤하다고 너한테 관심도 안 가졌고. 아빠 그만해.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빠가 나쁜 아빠라고 생각 안 해. 그냥 아빠는 아빠 방식으로 우리 키운 거야. 고맙다. 그 한마디만 겨우 꺼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즈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청소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헉헉 쓰레기 봉투에 비닐 넣다가 손에서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머 박씨 왜 저래? 숨숨이 그 뒤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일엔 소리팔에 꽂히는 주사, 눈부신 형광등 다 섞여서 휘휘 돌아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 옆에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여긴 어디야?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지금 병원이에요. 폐 쪽이 좀 안 좋으셔서 며칠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폐, 숨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평생 먼지랑 매연 많이 마셨죠? 그렇죠. 이제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혼자 사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쓰러져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의사 말의 마지막 줄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쓰러져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 그게 제 노후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 사람들은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며 북적였고 저만 괜히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남들 쓰레기 치우다가 이제는 나 버려진 거냐? 혼잣말처럼 툭 나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가 머리를 들이밀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들어가도 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스크를 쓴 영숙이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왜 왔냐? 괜히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딸한테 들었어. 종우 씨 병원에 있다고. 영숙이는 그냥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살아있네. 툭 던지는 농담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영숙이가 균형 잃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귤 봉지를 탁 놓더니 손을 비벼 깠습니다. 귤 향기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의사가 뭐래? 그냥 좀 안 좋대. 좀 안 좋다는 게 어느 정도야? 평생 먼지 마신 사람이 내가 처음은 아니래.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했는데 영숙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말해. 순간 예전처럼 잔소리를 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왠지 따뜻했습니다. 배가 좀 많이 안 좋대.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대. 제가 툭 내뱉은 말하자 영숙이가 귤을 까던 손을 멈추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맨날 기침하면서도 일 나가잖아.
새벽마다 허리 부여잡고 나가는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몰랐습니다. 아내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걸. 그래도 당신은 늘 나가더라. 죽을 때까지 빗자루 들고 서 있을 것 같았어.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웃음은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귤 껍질만 사각사각 비닐봉지에 쌓이는 소리 그 사이로 영숙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수고했어. 뭐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평생 밖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산 거 수고했다고 한 번은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에 심장이 환하게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 기다렸던 말을 이제야 받은 기분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지. 그건 내 잘못이다. 영숙이가 스스로를 조금 탓하듯 말했습니다. 근데 영숙이가 귤 한 조각을 건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잘한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귤을 입에 넣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옛날? 당신 허리 다쳤을 때 갑자기 공장 천장 하얀 형광등, 그때의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리기도 했고 세상도 무서웠고. 영숙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같은 집에 살면서 당신 병을 같이 버틸 자신이 없었어. 이제는 나도 내 몸 하나 챙기기 버겁거든. 그 말이 이해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았으면 그냥 같이 늙었을 수도 있잖아. 입에서 아이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같이 늙기 전에 이미 우리는 마음이 따로 늙었어. 영숙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병실이라도 와서 귤까 줄 수 있는 사이면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편한 거리인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이혼했냐고 묻고 싶지? 영숙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돈이 부족해서 그랬겠어. 당신 여자 문제 있었어? 폭력을 했어. 아니잖아. 당신은 그런 짓은 안 했지. 근데 더 무서운 걸 했어. 제가 숨도 못 쉬고 묻자 영숙이가 입술을 깨물다가 딱 한 줄을 던졌습니다. 침묵, 당신은 말을 안 했어. 좋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나하나 칼처럼 꽂혔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렇지. 근데 싸우는 게 무서워서 입을 닫는 순간 부부는 남 되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는 기어코 참았습니다. 괜히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야, 영수가. 한참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나 많이 나빴냐? 입에서 진심이 나왔습니다. 영숙이가 함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나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
그 말이 오히려 가장 큰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이가 일어나려고 하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만, 왜, 고맙다, 뭐가. 오늘 와줘서, 그리고 나 먹여 살린다고 평생 일한 거 수고했다고 말해줘서 말하면서도 참 우습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 흔한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하고 있는 내가 영숙이가 마스크 안쪽에서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좀 사람 말 같네. 그 한마디 남기고 영숙이는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한참을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아픈데 가슴 한쪽은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 한 줄이 심장에 밴드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고 나서 복지관에 다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시 오셨네요. 그렇지. 나 여기 회원이잖아. 농담처럼 말하자 복지사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여기 주황조끼 대표님.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웬일이냐. 아빠 시간 돼. 목소리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혼했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제 과거를 거울로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뭐라고? 아빠 나 이혼했다고. 아들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냐? 집 앞이야, 아빠 집.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길 어떻게 알아? 누나가 알려줬지. 아빠 안부는 우리끼리 다 공유해. 괜히 가슴 한켠이 뜨끈해졌습니다. 그럼 올라와라. 문을 열어주는데 아들이 캐리어 하나 끌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바지는 구겨져 있고 와이셔츠 윗단추는 풀려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야, 누가 보면 너도 쓰레기차에서 방금 내린 줄 알겠다. 억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들이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빠 나 잠깐만 있어도 돼. 있어라. 여기가 뭐 호텔이냐. 그래도 어디 가는 것보단 낫지. 방이 좁아서 캐리어 놓을 자리부터 먼저 치워야 했습니다. 이불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애매하게 서 있으니까 둘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 둘이 이렇게 한방 쓰는 건 내가 중학생 때 이후 처음이다. 그러게, 그때는 내가 코 골았는데 이제는 내가 곤다. 둘 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캔맥주랑 삼각김밥 몇 개 사와서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냥 엄마랑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된 거지. 무슨 소리야? 말 안 하고 서로 힘든 거 안 얘기하고 티 안 내고 그냥 버티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사는데 같이 있는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말했냐? 내가. 응 하도 싸우다가 그냥 툭 나왔어.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이 말이
아들 얼굴이 어딘가 옛날 제 얼굴 같았습니다. 내 엄마 똑같은 말 했는데 제가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말하더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10년은 고민하고 말했을 텐데 나는 그냥 홧김에 뱉은 거라서 더 찌질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주워 담아보려고는 안 했지. 뒤늦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도 하고 잡아보기도 했는데 이미 눈이 다 식어 있더라.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눈에서도 비슷한 걸 봤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야, 제가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너 너무 나 닮았다. 무슨 소리야? 너도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입을 닫았어. 근데 와이프 입에서는 서운한 말만 나가고 나도 서운한 말만 나가고 좋은 말은 맨날 머리에서만 돌다가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젊은 시절에 제가 제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맥주만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들과 저 둘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았습니다. TV도 꺼져 있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문 밖 골목 불빛만 멍하니 보면서 아빠는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내 인생이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평생 치우던 놈이 결국 나구나. 그게 무슨 뜻이야? 남들이 버린 건 잘도 주워 담았는데 정작 내가 버린 말들, 내가 버린 얼굴들, 그건 한 번도 안 치웠더라.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 우리가 집에 버린 말들, 그거 누가 치우나? 내 엄마가 치웠지. 내 전 와이프도. 두 남자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서 침묵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 엄마는 마지막에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다. 뭐라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요즘 내 심장 보호막이다. 손으로 가슴께를 두드려 보였습니다. 너도 전 와이프한테 나중에 뭐라 말할 거냐?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나 이미 말했어. 뭐를? 또 허류 쓰고 나오는 날. 마지막에 너 나쁜 사람 아니다. 그 말 하나는 꼭 하고 나오고 싶어서 그 말에 괜히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야, 그래도 너는 나보다 조금은 나은 놈이다. 왜 나는 내 엄마한테 그 말 못했거든. 아들이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아빠, 왜? 우리 그래도 엄마한테는 좀 잘하자. 뜬금없이 나오는 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빠는 남편으로는 점수 낮을지 몰라도 아빠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 야. 근데 엄마는 엄마로도 아내로도 몸 다 부서져라 살았잖아.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은 덜 빚지고 살아야지.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엄마 생일 고지잖아. 이번에는 좋은 말만 하자. 서운한 말 말고 그동안 안 했던 말만. 그동안 안 했던 말? 응,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했다. 이 세 개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아들이 그러는데 괜히 이 녀석이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반지하 방에 아들이랑 제가 대자로 누워 잤습니다. 벽 쪽에 제가 눕고 문 쪽에 아들이 눕고 천장을 보면서 야, 왜 코는 내가 더 골더라. 아빠 먼저 잤잖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쓸데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응. 아빠 이혼했다고 창피해하지 마. 야, 난 창피한 거 많아서 그건 벌써 다 써먹었다. 뭔 소리야. 그게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살기로 했어. 그래도 나한테는 아빠라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삼각김밥, 개 바나나 우유 2개 방바닥에 앉아서 같이 먹는데 아빠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응, 일단은 누나 집으로 가지. 그래, 됐어. 나는 여기가 편해. 아들이 방 안을 둘러보더니 아빠 여기 벽지 내가 좀 바꿔줄까? 벽지. 곰팡이 자국 있잖아. 저거 좀 뜯어내고 새 거 붙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야, 괜찮다. 아빠 괜찮다 말고 나한테 뭐 좀 시켜. 내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벽지 부탁한다. 알았어. 아들이 웃으면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진짜로 벽지를 들고 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둘이서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붙였습니다. 서툴러서 여기저기 구겨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새 벽지가 붙으니까 방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 좀 사는 곳 같지? 그러네, 고맙다. 아들이 벽지 풀 묻은 손을 씻으면서 아빠 나 내일 나가야 돼. 어디 갈 데 있어? 친구 집에서 잠깐 있기로 했어. 계속 아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 알았다. 아들을 배웅하면서 현관문 앞에서 야, 왜 너도 힘내라. 응, 아빠도. 그렇게 아들이 떠났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생일이야. 알지? 올 거지? 나도 가도 됐냐? 당연하지. 엄마가 뭐라 한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그 사람 도세. 일 날짜는 아니까 알아서 오겠지. 이러더라.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선물은 딸이 준비했냐? 선물? 그건 아빠가 준비해야지. 야, 내가 돈이 어딨냐? 돈 얘기 아니고 말 선물. 말 선물? 응, 그동안 안 했던 말 그거 해줘. 딸이 아들이랑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알았다. 연습 좀 해보고 갈게.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했다. 말은 쉬운데
입이 잘 안 돌아갔습니다. 평생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입 밖으로 나오려니 목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해 봤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고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한참을 멈췄다가 미안했다. 마지막 말은 목이 메어서 끝까지 못했습니다. 생일날 작은 한식집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딸 내외 손주 둘 아들 그리고 영숙이 머리는 예전보다 많이 희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왔다. 손주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야야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임무 있다. 뭔데? 너희 외할머니한테 꽃 전달해야지. 작은 꽃다발을 아이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샀지만 주는 사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괜히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가 뭔가 어색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왔네. 예전 같았으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을 텐데 오늘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이 눈짓을 했습니다. 아빠 지금 알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야 영수가.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평생 쓰레기 봉투보다 가벼웠던 입이 그날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첫 번째 말 나왔습니다. 숨이 탁 트였습니다. 영숙이가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 말 듣고 두 번째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시장 나가느라, 집 치우느라, 나 치우느라 진짜 수고 많이 했다. 손주들이 힐끔힐끔 외할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영숙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 제일 어려운 말, 그리고 고맙다, 미안했다, 한꺼번에 섞여 나왔습니다. 나 때문에 못 간 데 많고, 못 누린 거 많고, 말도 못하고 참은 게 얼마나 많았겠냐. 이제 와서 다 돌려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영숙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말 같네. 예전에 병원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농담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식탁 주변에서 웃음과 눈물이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딸은 손으로 눈을 훔치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른들 분위기를 모르겠다는 듯 케이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모두가 영숙이를 봤습니다. 고맙다. 그동안 돈 벌어온 거 말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남들 보기엔 쓰레기 치우는 일 같아도 우리 집 밥상 지킨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당신도 나한테 서운한 거 많았을 텐데 듣는 척도 안 하고 내 말만 해온 거
영숙이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조금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서로한테 무리니까 그냥 그거면 됐지 뭐. 뭐가? 우리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괜찮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할 말 있어. 뭔데?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중립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더 서운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다, 너희는 잘했어. 제가 말하려 했는데 영숙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가 편 안 든 게 제일 현명한 거였어.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풀어야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도 고맙다 그래도 우리 굶긴 적은 없잖아.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딸이 덧붙였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 요즘 보면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집도 많던데 우리는 그래도 밥은 먹고 컸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주들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영숙이가 불을 끄면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딸 내외 손주들, 아들 영숙이 그리고 저 오랜만에 한 장소에 모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다 함께 사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인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우리 네 식구가 서로의 근황을 평범하게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뭐 하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나 복지관에서 환경교육 같은 거 한다. 와, 멋있으신데요? 무슨 그냥 내가 쓰레기 치우면서 배운 거 조금씩 전해주는 거지. 그래도 그게 요즘 말로 강사예요. 강사. 딸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영숙이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일 종우 씨랑 참 잘 어울린다. 그 말이 괜히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영숙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종우 씨,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습니다. 왜? 아까 그 말 받아서 나도 하나만 할게.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안 살아도 가끔 보고 밥도 먹고 손주들 얼굴도 같이 보고 이 정도면 우리한테는 딱 맞는 거리 같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영숙이가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주황색 노을 속에 환경미화원들 몇 명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고 길가를 쓸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모습이 다 젊은 날의 저 같았습니다.
야, 이제는 너희 덕에 내가 편하게 다닌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박종호. 평생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반지하 방 천장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쓰레기 수거랑 비슷하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말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어느 날 집 안구석에 쌓이고 쌓여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야 치우려고 한다. 근데 그때는 벌써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굳어져 있더라. 그래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한 봉투씩 담을 수는 있고, 그걸 차에 실어 멀리 보내고 나면 조금은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다음 달부터 환경교육 정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 월급도 조금 나오고요. 진짜요? 네, 아저씨 수업 평가가 좋았거든요. 계속 해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전화를 끊고 혼자 방에 앉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68,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다니. 평생 빗자루만 잡았던 손으로 이제는 말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교육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뿐 아니라 중년 아저씨들, 심지어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하려는 아주머니도 몇 명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종호입니다. 37해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살았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 시작할 때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안 나가면 사람들이 버린 게 다 티난다. 티 안 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37해 동안 남들 쓰레기만 치웠습니다. 정작 제 집 쓰레기는 한 번도 안 치웠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68배 이혼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말도 쓰레기처럼 쌓인다는 걸, 안 한 말들이 집 안 구석구석에 썩어간다는 걸.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만. 교육이 끝나고 한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이혼하고 후회 안 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근데 이혼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걸 후회하죠.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행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합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살거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말 좀 해야겠네요. 그러세요. 늦기 전에 복지관을 나와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들어서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박 선생님 요즘 유명하시던데. 무슨 소리세요? 복지관에서 강의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우리 영숙이도 들었을걸? 그 말에 가슴이 간지러웠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어때요? 잘 지내지? 시장은 이제 안 나가고 집에서 손주 봐준다던데. 손주요? 딸네 손주 맨날 데려다 준대. 영숙이가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 왠지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딸을 안고 있던 젊은 영숙이 모습, 이제는 손주를 안고 있을 나이 든 영숙이 모습. 잘 됐네요. 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국화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박씨 인생 참 웃기지? 젊을 땐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 같고 나이 들어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 같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경로당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취직했어. 진짜?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잘했다 아들. 아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아빠 보고 용기 났어. 68배도 새로 시작하시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힘내라. 아빠가 항상 응원한다.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쪽으로 도시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새로 시작할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딸이 손주 키우며 사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영숙이가 또 다른 손주를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들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바꿔준 벽지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 몇 개 꺼내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예전보다 밥맛이 났습니다. TV를 켜니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환경미화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앵커의 멘트가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 오늘도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근데 예전과는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눈빛. 예전엔 항상 피곤하고 무거웠는데 이제는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박종호, 너 이제 좀 살만하냐? 거울 속 제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대답 대신 살짝 웃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주황조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박형 요즘 강사 생활 어때? 괜찮아, 보람 있어. 우리도 형처럼 뭔가 해볼까? 그래, 해봐. 늦은 거 없어. 한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평생 쓰레기 치웠잖아.
근데 정작 우리 인생은 누가 치워주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치우는 거지. 우리가. 남이 내 인생 치워주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 한 조각씩 주워 담는 거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쓰레기 아니야. 주워 담을 가치가 있는 거야. 한 아저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그 말 고맙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걸어가는데 석양이 유난히 예뻤습니다. 주황색 제가 평생 입었던 조끼 색깔이었습니다. 그 색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데 영숙이가 저를 봤습니다.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해? 그냥 산책. 혼자. 손주 재우고 나왔어. 영숙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뭐 그냥 살아. 짧은 대화 근데 편안했습니다. 종호 씨 강사한다며? 복지관에서 잘하고 있어? 나름. 영숙이가 하늘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뭐가? 당신 할 일 찾아서.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아, 왜? 나 이제 괜찮아. 뭐가? 혼자 사는 거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나도 내 시간이 생기니까 좋더라.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너도. 처음엔 미안했어. 당신 혼자 내보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둘 다 필요했던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이. 그러게. 둘이서 한참 말없이 석양을 봤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그럼 나 간다.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 영숙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 이제는 따로 사는 사람, 근데 여전히 제 인생에 있는 사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 같은 거 써본 적 없는데 복지관 복지사가 일기 쓰면 마음 정리에 도움된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날짜를 쓰고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영숙이를 만났다. 짧게 인사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편안했다. 이제는 이 정도 거리가 우리한테 맞는 것 같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골목 쓰레기 봉투. 내일 아침이면 누군가 주황 조끼 입고 저걸 치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당신 덕분에 이 도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박종호, 너도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눈 뜨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창밖만 보다가 다시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그게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환경미화원 노인의 황혼이혼 이야기 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쓰레기를 다른 방식으로 치우기 시작했다는 표시라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미 혼자 남으신 분도 있고, 이혼을 고민하는 분도 있고, 이미 끝내고 새로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남들 눈에는 우리가 버려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본인만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 인생 여전히 주워 담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배우자도 자식도 직업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처럼 버려진 말들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 세 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건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